그래서 오늘 키노트가 운동과 생존이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기초신경학 마지막 파트라고 좀 이해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계가 하는 역할이 우리를 그냥 생물로서 먹여 살리는 기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인간에 특화된 어떤 사회활동, 언어활동, 지능활동 이런 좀 고등적인 사고활동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기억과 학습을 들어가는데, 그때부터는 좀 후자에 가까운 조금 더 고등된 사고활동을 다뤄볼 거고, 이제 어떤 동물이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들, 감각, 진화, 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번 시간으로 해서 끝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과 생존이고요. 사실 다룰 주제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주제 다양성도 역대급으로 높고 주제들이 좀 도파민성이거든요. 오늘 발표 주제들이.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신경계의 진화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신경계가 어떤 구조로 탄생을 했느냐. 사실 좀 탄생한 원리는 되게 자명하죠. 처음에는 이제 모든 생물이 다 단세포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세포 하나가 생존하는 게 곧 그 개체가 생존하는 거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점점 다세포 생물이 되고, 우리 몸에는 이제 세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마다 이제 역할이 분화되고, 그러면서 체계적으로 이들을 통솔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 신경계라는 게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동물들을 보게 되면 얘네가 이제 인간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고등하지 않은 동물들인데, 얘네를 보면 처음에는 저 너브넷이라고 해서 신경계가 특별한 위계를 이루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뇌처럼 잡아주는 중추의 기관 같은 게 없고 그냥 모든 신경이 평등하게 서로서로 네트워킹하면서 퍼져 있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오른쪽을 보면 이제 너브링이라고 해서 가운데에 뭔가 잡아주고 있는 구조물이 보이시죠? 저렇게 들어갔다가 이제 플라나리아 같은 거, 이제 시번 같은 거 보면 조금 더 구조가 복잡해져요. 일단 맨 위에 브레인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브 코드라고 해서 마치 척수 역할을 하는 어떤 신경의 제일 핵심 중앙다발이 생기고 걔로부터 신경들이 뻗어나오는 이런 구조로 점점 발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른쪽 D번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마침내 이제 네,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뇌와 그로부터 내려오는 한 줄기의 척수 이런 구조가 완성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경계가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그다음에 진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실제로 우리의 이제 인체를 보게 되면 굉장히 신경계의 구조가 복잡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위에 브레인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서부터 척수가 내려가고 이 구조들은 여타 동물들과 다르지 않지만 이제 인간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포유동물이나 파충류들처럼 일단 팔다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뻗어나가는 신경도 있고 또 그 사이에서 매개하는 복잡한 신경 얼기들도 있고 이렇게 훨씬 더 구체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경도 그냥 똑같이 다 모터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애는 센서리 담당, 어떤 애는 모터 담당, 어떤 애는 인터뉴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분화가 강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신경계가 많이 분화를 하게 되었냐? 사실 처음에 지구상에 정말 딱 한 가지 종류의 생물만이 존재했을 때는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종이 분화하면서 점점 더 이제 환경에 따라서 계속해서 진화를 하게 되고 계속 새로운 종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각 종마다 각자의 생존 전략이 다양해지겠죠. 어떤 동물은 속도와 포식 능력을 선택할 거고 어떤 동물은 뭐 피식 능력, 심지어 동물이 아닌 것들도 있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종이 분화되면서 생존 전략이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냥 누가 건들면 도망가는 수준의 저런 반사 수준의 맨 위에 있는 저 정도 운동 능력만 가지고도 생존할 수 있었다면 점점 빠른 속도라던가 복잡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했고 특히 이제 영장류나 인간에 이르면서는 좀 더 이제 손 같은 걸 활용해서 도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이걸로 맞서 싸우고 이렇게 훨씬 더 복잡한 생존 전략을 선택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생존 전략이 바뀌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복잡한 걸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신경계 역시 복잡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경계 진화에서는 항상 이 생존 전략에 맞춰서 그거를 더 정교하게 컨트롤하기 위한 진화가 계속 일어난다라고 컨셉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주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진화에 대한 얘기는 대충 했고, 오늘 다룰 주제가 생명 유지랑 그다음에 운동이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생명 유지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냐? 사실 인간이 왜 사냐라고 하면 이건 철학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답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제 인간이 지향하고 있는 생명 유지 상태라는 게 뭐냐? 요거를 얘기해 보자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일단 세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단순한 생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호흡 정도 선으로 멈추지만 이제 인간 정도로 고등하고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생물들은 뭐 채소, 고기 등등을 되게 다양하게 먹어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를 보면 항상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물체는 단지 지금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이 상태를 최대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특별한 노폐물들이 있으면 대사를 하고 배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이제 몸 안에 뭐 산염기, 물질균형 이런 것들을 맞추면서 계속해서 지금 살아있는 이 안정적인 상태가 지속되게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개체 수준의 이야기이고 네, 이제 종 단위로 나가면 또 번식이라는 활동이 추가가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이기적 유전자 이런 데서 책들을 읽어보셨겠지만 이제 단순히 개체 하나가 아니라 우리 개체 전체가 종 하나로서 이 유전자를 계속해서 네, 지속시켜 나가고자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의 크게 목적성을 두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작용들을 다 어떻게 하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관계들이 각각 분업을 해서 이 역할을 다 담당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한 에너지 확보는 뭐 순환기계, 소화기계, 호흡기계 얘네들이 가장 메인으로 작동을 할 것이고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생존 전략이 점점 복잡해지고 인간이란 종 자체가 해야 되는 되게 고등적인 일들이 많아질수록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점점 더 복잡한 신경 시스템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특히 그 신경계 중에서 이런 생명 유지에 특히 네, 집중하고 있는 신경 시스템이 무엇이냐? 바로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 자율신경계 ANS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체성신경계, 소마틱, SNS. 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몸을 실제로 움직이고 이런 작용들을 한다면 ANS는 우리를 정말 말 그대로 인간으로서 살려두고 각 기관계들이 정상 작동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는 좀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이제 들어보자면 기본적으로 교감신경계는 우리가 투쟁 도피 반응, fight or flight response라고 얘를 불렀었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떤 생존의 위험을 느끼는 순간에 얘를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도망치거나 어쨌든 즉각적인 생존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 순간에 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얘는 한 번의 파이어링이 돼야 돼요. 그렇죠? 제일 위험한 순간에 바로 온몸을 전부 다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감신경을 보면 되게 특징이 없고 이 척추 옆에 심파스틱이 뭐냐 체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척추 옆에 그 교감신경에 총총총총 똑같이 만약에 연결돼 있어서 얘 전부 다 하나의 체인으로 연결돼 있어. 그래서 위에서 지금 교감신경이 필요할 때다 라고 신호를 따먹으면 되면 한 번에 쭉 활성화해요. 대신에 있는 모든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킨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중간신경계는 이제 웨스트 엔자이티스트라고 하죠. 이권 무거워서 이런 스타일. 그래서 이제 컨트롤 플레이트가 끝났다는 일에 조금 더 장기적 성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좀 휴식하는 그런 게 취하는데 그게 이제 중간신경계의 역할입니다. 아까 중간신경계는 이 옆에 있는 심파틱 체인은 각 신경의 그 세포 체들이 줄줄줄 묶여 있었지만 반대로 이제 무관신경계는 공격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스테이터스를 시작. 동공수축 이런 게 있는데 얘는 이제 미신경 3번이 만나서 얘는 신생자가 같은 경우에는 미신경 7번, 2번 이제 다이어틱스, 기관 수축, 뭐 심장 기동을 얘기하는 생산 증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것은 미신경 10번 베이거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네들 신경들이 가지고 다른 특성을 너무 볼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구강수축 이런 것들은 텔리플렉스라고 해서 골반 쪽에 있는 신경을기가 전달을 해줍니다. 이 중에서 이제 오늘 만약에 처음 신경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딱 하나 신경이 베이거스 너브인데요. 네, 우리가 흔히 미주신경이라고 부르는 친구고 뇌신경 10번이죠. 좀 여담이지만 본, 본과 1학년 이하의 분들은 꼭 신경학회에서 네, 1년 안에 뇌신경 12개를 반드시 외우고 가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후에. 아무튼 그중에서 10번에 해당하는 저 미주신경, 베이거스 너브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이제 우리의 생명 유지와 관련된 핵심적인 작용을 거의 다 먹여 살려요. 여기 보면 진짜 웬만한 거 다 써있죠. 연하, 발성, 내장 상태 감지, 인터럽세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호흡, 심박, 제일 핵심적인 애들이죠. 그 다음에 소화 기능, 그 다음에 간담체 기능 조절, 얘도 소화 기능이죠, 사실. 그 다음에 뭐 구토 반사, 기침 반사 같은 약간 이런 반사적 반응들. 이런 거를 전부 다 얘가 컨트롤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신경이 어디서 기시를 하느냐? 우리 뇌줄기를 보면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었죠. 맨 위에 미드브레인, 중뇌가 있었고, 그 다음에 폰즈, 교뇌가 있었고, 맨 마지막에 메듈라 오블롱가타, 연수가 있었는데, 맨 마지막, 메듈라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 메듈라 안에 지금 여기 보시면 핵이 몇 개가 있어요.
뭐 뉴클레우스 오브 트락투스 솔리타리우스 저런 애도 있고 그 다음에 도설 뉴클리어스 오브 베이거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핵들이 있는데 이 신경 핵들이 전부 다 하나의 다발로 묶여 나오는 게 저 미주신경 베이거스 널브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뉴클레우스 오브 트락투스 솔리타리우스 NTS라고 우리가 흔히 줄여 부르는 저 핵이 있는데 제가 우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특히 호흡이나 심박 활동을 전부 다 조절하는 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이거스 널브는 그 뇌신경 자체가 이거잖아요. 뇌에서 그러니까 척추를 통하고 하면 너무 멀어서 뇌에서 직접 직접 신경 지배하는 게 가까운 친구들. 걔가 뇌신경의 기본적인 정의였는데 보면 뇌신경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굉장히 아래까지 내려가면서 우리의 위장관까지 그다음에 호흡기관, 심장 등등을 전부 다 신경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두 번째 토픽인 운동에 대해서도 좀 짧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운동 활동을 조절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축이 무엇이냐 하면 요 세 개일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운동 피질, 모터 코텍스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우리 대뇌에 있는 부분이고 그 대뇌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 지금 파란색 요 부분이 있죠. 여기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 우리가 흔히 M1이라고 부르는 제1 운동 피질이라고 부르는 저 부분이 가장 운동 개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신경회복 특강 때 들으셨겠지만 우리 뇌 가장 아래쪽에 어디냐면 우리 뇌를 이렇게 양쪽 방구를 뜯어보면 안쪽에 뇌실이라고 하는 빈 공간이 있죠. 벤트리클이라고 부르는 거기 바로 가쪽에 위치해 있는 기저핵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왜 기저핵이냐? 제일 기저부, 뇌의 가장 아래쪽 베이스에 있기 때문에 베이설 뉴클레우스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이 이제 또 운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대뇌 아래쪽 뒤쪽에 보면 손에 세레벨럼이 달려 있는데 저 친구가 이제 실제로 운동을 미세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 운동 피질이 사고와 관련해서 지금 어떤 운동이 필요하다, 이 운동의 계획을 수립해야겠다라는 작용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라고 하는 친구가 전체적으로 운동을 다 계획을 해서 마지막에 척수로 진짜 이런 운동을 실행해라 라고 신호를 내려보내요. 근데 거기서 나머지 두 애들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첫 번째로 기저핵이라는 애는 운동을 조율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이 만약에 지금 너무 약하게 일어나고 있으면 운동을 오히려 더 파이어링, 촉진시키고 반대로 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면 걔를 억제하는 역할도 해요. 이 억제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도병, 그 춤추는 것 같은 바이올리즘 이런 병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손해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냐? 대뇌가 추상적으로 운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면 손해는 정말로 팔 근육을 얼마만큼 수축시킬까? 어느 방향으로 돌릴까? 이런 정말 디테일한 세부 계획들, 실행 계획들을 다 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운동 피질이 운동을 주관하는 가장 핵심 기관이지만 기저핵이 걔를 조율해주고 손해가 걔를 미세 컨트롤해주고 이런 식으로 각각 도와주는 관계에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운동 피질이 나와 있는데 저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사이가 센트럴 서커스 전두엽과 두정엽의 사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프론탈 로브와 파리에탈 로브 그 사이를 가르는 부분이 저 센트럴 서커스의 제일 짙은 서커스입니다. 그 앞쪽에 이제 운동 영역들이 다 있는데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제일 바로 앞에 딱 붙어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1 바로 앞에 살짝 두 가지 영역이 조금 더 안쪽에 있는 애들 SM 서플리멘터리 에리아라고 하고 조금 더 앞쪽에 있는 애들 PMA 프리포터 에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역할적으로 어떻게 다르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1은 진짜로 운동 계획을 세워가지고 걔를 척수로 신호를 때리는 역할을 해요.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뭘 하냐? PMA는 외부 자극이 들어왔을 때 지금 이런 운동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레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게 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실제로 몇 초 전부터 PMA가 먼저 활성화가 돼요. 자극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운동은 지금 딱 0초 시점에 하고 있어도 PMA는 이미 마이너스 1초, 마이너스 2초 시점부터 이렇게 신호가 막 파이어링이 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SMA는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가 하는 운동 중에서는 단순히 하나의 운동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걸어갈 때도 한쪽 다리를 어떻게 움직이면서 반대쪽 다리는 어떻게 하고 팔은 또 어떻게 하고 이렇게 몸의 밸런싱을 잡기 위한 다양한 작용들이 있죠. 그런 운동의 순서들을 순차적으로 결합시키는 역할을 SMA에서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저핵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얘 이제 위치 보면 왜 기저라고 했는지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 센터에 X 부분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 있지. 거기 바로 이제 해서 살라무스를 바로 글루스라는 기관이 꺼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 커넥팅 있어요.
그렇게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서브스텐셜 얘는 원래 죽음의 일부, 서브살라미스 얘는 원래 이제 서브살라미스의 일부인데 얘는 딱 이렇게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뇌 기반에 있는 여러 가지 핵들로 이루어진 저 구조물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제 네, 강의록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경해부학 특강 때 보여드렸었던 강의록인데 어쨌든 이걸 지금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저 다이렉트 패스웨이라는 걸 통해서 운동을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 패스웨이라는 걸 통해서 운동을 억제시키고 이렇게 운동이 과도해지지 않게 과도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항상 적정 수준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어떤 시동과 브레이크의 역할을 한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손해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대뇌의 옆 구분은 되게 익숙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프론탈, 파리에탈, 옥시피탈, 템포랄, 그 다음에 안쪽에 인슐라랑 림빅이 있죠. 그런데 이제 손해에도 옆이 있다는 사실을 네, 아마 본과 전에는 잘 모르실 텐데 손해도 사실 세 개의 옆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안쪽 아래쪽에 가장 앞쪽 아래쪽에 저렇게 작게 위치하고 있는 곳을 플로큘로 노들러 옆이라고 합니다. 로브죠. 쟤는 이제 가장 오래전에 형성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원초적인 운동, 균형 잡기죠. 저거를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조금 더 커다란 엽이 제가 안테리어 로브인데 제가 그 다음에 생겨났어요. 쟤는 어떤 걸 하냐? 이제 근육의 텐션을 유지하고 걷고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한 운동들을 제가 주관한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가장 발달돼 있고 고등한 엽이 있는데 제가 포스테리어 로브입니다. 쟤는 정말로 뭐 손으로 종이 접기를 한다던가 가위질을 한다던가 이런 것처럼 굉장히 숙련된 움직임들을 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가장 원시에 형성된 손해, 그 다음에 조금 더 옛날에 형성된 손해, 제일 최신에 형성된 손해 해서 뭐 아키세레벨럼, 팔레오세레벨럼, 네오세레벨럼 이런 별명도 붙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운동을 주관하는 핵심 축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뇌에서 운동을 어떻게 움직일까? 얘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이제 밑에 척수로 신호를 때려가지고 진짜 운동을 실현시키겠죠. 그래서 이제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척수는 쉽게 말해서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구분이 돼요. 밑에 있는 전신의 감각을 뇌로 올려보내는 어센딩 트랙, 그 다음에 뇌에 있는 운동 신호를 전신으로 내려보내는 디센딩 트랙. 그 중에서 당연히 운동은 디센딩 트랙에서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디센딩 트랙을 실제로 살펴보면 되게 여러 가지의 세부 트랙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일 핵심적인 거는 뇌, 콜텍스에서 척수, 스파인으로 신호를 내려보내는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이라는 친구가 제일 많은 중요한 신호를 전달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내려가면 이제 전신으로 쫙 뻗어나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척추뼈가 우리 몸에 33개가 있는데 걔네들 사이사이에서 전부 다 하나씩의 이렇게 신경들이 수치시는 분들이 지시를 해요. 그래서 어떤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 배나 등이나 가슴 쪽을 담당하는 신경들은 바로 이렇게 일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팔이나 다리로 가는 분들은 특이하게 이렇게 팔과 다리에서 여러 다른 신경들이 복잡하게 얽힌 뒤 그다음에 다시 분할해서 팔과 다리의 끝부분으로 그래서 이팔 쪽에서 엮여있는 이 부분을 브라키얼 플렉스스, 공공을 풀신경을 이룰 텐데 브라키얼 플렉스스라고 부르고요. 이 다리 쪽에서 엮여있는 부분을 우리가 인버스이컬 플렉스스라고 부르니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구조물들이 팔과 다리를 지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해부학 시간에 즐겁게 브라키얼 플렉서스 다섯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뭐가 뭐랑 만나고 뭐가 뭐랑 합쳐지고 뭐가 쪼개지고 다 열심히 외우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런 게 있다라고만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되게 다양한 얘기를 할 건데요. 그만큼 발표 주제들도 되게 다채롭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동윤 학우님께서 신경계의 진화와 운동 조절의 변화라는 주제로 아까 전에 약간 설명드렸던 우리의 운동이란 걸 목적으로 해서 신경계가 어떻게 발달했는지를 네 단계에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재린 학우님께서 이제 포식자와 피식자, 신경계의 차이에서 생존 전략의 차이로라고 주제를 잡았는데, 네, 포식자와 피식자는 사실 서로 굉장히 대립되는 관계에 있잖아요. 이들의 생존 전략이 어떤 신경학적 차이에 의해서 형성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발표 자료가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섹션에서는 이제 이석현 학우님께서 네, 식이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건데, 우리의 감각 반응, 그 다음에 턱 관절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식이 조절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 방법으로 소개를 해주실 거고, 자,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주제죠. 네 번째 세션에서는 정인환 학우님께서 우주 환경, 우주 환경의 미세 중력과 방사선이 신경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면 약간 환경의학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김주현 학우님께서 네, 파킨슨병에서 이제 사실
우리 운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신경계가 다 연합해서 완벽하게 작동이 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어떤 부분의 이상으로 인해서 운동이 이제 실조된다던가 아니면 과도하게 일어난다던가 부족해진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모두 묶어서 이상 운동 장애라고 부르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 파킨슨 병이죠. 저기서 이제 익설킨이라고 하는 그 물질과 그다음에 운동 치료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키노트 여기까지고요.